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용선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진행하고 있는 흔적의 한국사, 역사 속의 유물 또는 유적 또는 사료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연맹국가, 즉 청동기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여러 나라의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고대 국가 내용은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고대 정치사하고요, 경제사 부분을 같이 묶어서 눈과 귀가 즐거운 흔적의 한국사 그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 항쟁 과정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 지도들이 있었죠. 그 지도를 가지고요, 이 시기 때의 시대적인 상황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기는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전성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 많이 이제 눈에 익으셨을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에서 일단 가야를 빼고요,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데 이 지도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4세기 지도다. 4세기 백제 근초광대 때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 좀 잠깐 보시죠. 여기서 이제 백제의 평양성 공격은요, 아직은 이제 고구려는 국내성입니다. 수도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427년 장수왕대 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세기 때입니다. 그건 5세기 때 장수왕 때고요. 그래서 아직은 국내성이었는데 평양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고국 원왕을 근초광대 때에 공격을 해서 고국 원왕을 죽이죠. 이때 이제 근초광대 때 태자했던 근구수왕이 가서 고국 원왕을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 관계가 등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백제를 백제라고 하지 않고요, 뭐 광개토왕 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백참 이렇게 이제 명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4세기 근초광대 때에 한강 하류를 점령을 해가지고요, 멀리는 요서 보이시죠? 요서. 그 다음에 산둥반도입니다. 산둥반도 쪽이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디까지? 규슈까지 고대 상업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지도예요. 그리고 수도를 보면은 고구려는 국내성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 백제는 한성입니다. 신라는 계속 금성입니다. 삼국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 때까지 계속 금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껴있는 가야가 있죠. 이 가야는 현재 전기가야, 금관가야, 후기가야, 대가야 이렇습니다. 현재는 전기가야인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지금 삼국의 수도와 그리고 누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느냐,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4세기다라고 한다면은 5세기 지도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세기 때 삼국왕의 주도권 누가 잡아요? 바로 고구려가 잡습니다. 그렇죠? 고구려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5세기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지금 누가요? 고구려가 차지를 합니다. 장수왕이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국내성에서 평양성을 옮기죠. 이게 427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남진을 합니다. 내려오면서 백제하고 신라가 한때 손을 잡기로 했어요. 이게 433년.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 간이 뭔가요? 나제동맹이죠. 나제 공수동맹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백제가 내려와서 한성, 고구려가 내려와서 한성을,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성을 차지합니다. 이때 백제 왕이 누구였냐면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이 바둑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도림이라고 하는 간첩 승려입니다.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그래서 도림을 미리 백제로 침투를 시켜서 계로왕하고 이제 안면을 좀 있게 하는 거죠. 친하게 지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로왕을 도림이라고 하는 간첩 승려가, 고구려 승려가 조종을 하는 겁니다. 무리한 부역 동원을 시키고요. 또는 뭐 엉뚱앙토 않는 일로 시키고 말이죠. 또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바둑만 두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민심이 안 좋아지죠. 이때 장수왕이 평양에서 어디로? 한성으로 쳐들어와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을 차지합니다.
백제는 이제 계류왕이 죽고 문주왕대 때에 어디로? 바로 웅진, 지금의 공주죠. 웅진으로 이제 수도를 옮게 되는 거죠. 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내친김에 한강 상류까지 내려와서 중원, 지금 충주죠. 중원 고구려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또는 중원 고구려비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합니다.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가 한강 상류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때 고구려가 점령했었을 때 이때의 5세기 때 지도예요. 그럼 5세기 때 삼국의 수도를 한번 볼까요? 고구려는 어딘가요? 국내성에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평양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상의 수도입니다. 신라는 변함없이 금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한성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웅진, 공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가야는 전기가야,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한강을 점령했던 요 지도는 몇 세기 지도냐 하면 5세기 지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삼국항쟁에 6세기로 넘어갑니다. 6세기는 신라가 한강을 점령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지증왕, 그리고 이제 법흥왕, 그다음에 누구죠? 진흥왕을 전개로 해가지고 진흥왕을 순서로 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한강 하류까지 점령했다라는 증거가 북한산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라는 금성문이 단양적성비입니다.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하죠. 마을령비, 황초령비, 그 중에 마을령, 황초령, 북한산, 그리고 창령비까지 하면은 진흥왕대 때의 순수비입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가서 세웠다. 그래서 순수비라고 일합니다. 순수. 근데 순수는 한자로 있겠습니다. 이게 쓰는데요. 순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양적성비 있죠. 이 단양적성비는 한강 상류를 점령해가지고 세운 비석이에요. 이 단양적성비입니다. 단양적성비는 순수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의 순수비는 4개입니다. 무예, 마을령, 황초령, 북한산비, 그다음에 창령비. 요 4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한강 하류에 어디예요? 당항성. 신라의 대무역 창구입니다. 당항성을 통해서 저쪽으로는 어딘가요? 중국 쪽이 되는 거죠. 중국과 직접 다이렉트로 교역을 하죠. 4세기 때는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5세기 때는 나제동맹 이후에 백제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수용을 해요. 근데 신라가 6세기 때 가면 이제 당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도의 위치는 신라는 변함없이 금성일 거고요. 고구려는 내내 이제 멸망할 때가 평양이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웅진에서 6세기 성황대 때 수도를 사비는 지금 어딘가요? 부여죠. 그래서 부여로 수도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지도가 몇 세기 때 지도예요? 6세기 때의 지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삼국이라고 한다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하는데요. 삼국의 대외 관계를 볼 때는 4세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 4세기부터입니까? 하면은 신라가 마지막 4세기 때에 고대국가 대열에 진입을 하게 되죠. 고대국가 가장 먼저 고대국가 대열에 진입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2세기 누구 때예요? 태조왕대 때거든요. 백제가 3세기 누군가요? 고이왕이고요. 신라 4세기 내문왕대 때입니다. 신라 가장 늦죠. 그렇죠? 그래서 4세기 신라가 내문왕대 때 고대국가에 진입하면서 이때부터 삼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의 대관계 그러면은 몇 세기부터 보시라? 4세기부터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상에서 삼국의 도시, 수도 위치와 그리고 이제 한강 점령 관련된 금성문 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좀 하고 넘어가죠.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이 지금 현재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금성문 4개가 지금 있습니다. 고구려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 2개가 있습니다. 자, 맨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광개토항 비문이죠. 이게 높이가 한 6.3m, 그러니까 근 6.5m, 7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키가, 사람들 키가 대중 없습니다만은
1m 한 70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게 한 7m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 몇 배예요? 그건 한 3배 이상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죠. 사면에 약 1800여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중원 고구려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중원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박물관이라고 그래서요. 충주에 가면은 아담한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옮겨지기 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둘 다 물론 광개토항비문하고요. 중원 고구려비는 장수왕래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하여튼 한강 점령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광개토항비는 아시다시피 어디에 있어요? 위치하고 있는 것이 국내성 쪽입니다. 통구 쪽이란 말이에요. 자, 통구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란 말이에요. 광개토항비가 있는 이쪽입니다. 이게 밑에 한강 점령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광개토항 비문에 고구려가 한강선까지 진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한강 점령과 관련해서 우리가 광개토항 비문을 이해를 하는 그 금성문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유일한 금성문 이거죠. 중원 고구려비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상류까지 점령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북한산 매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 위치입니다. 여기는 이거 대신, 이건 이제 북한산 순수비 대신 여기에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다라는 기념 비석만 여기에 아담하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것이 훼손이 심해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현재는 옮겨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단양 적성비입니다. 단양도 한강 상류 쪽이죠. 그래서 한강 상류를 점령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한강 점령과 관련된 금성문은 총 삼국시대 때 몇 개요? 4개입니다. 고구려 2개, 그 다음에 신라 2개. 그래서 광개토항비문, 중원 고구려 비문, 그리고 이제 북한산 순수비문, 그 다음 뭐죠? 단양 적성비에서 4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 발전 관계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외 무역과 대외 관계와 같이 한강 점령과 관련된 사실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삼국 항쟁의 삼국 간의 관계에서 대외 관계에서 이거는 백제 4세기 근초광대 때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이 태자 시절에 만들어서 일본의 하사에 따라는 가지가 7개 달린 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칠지도라고, 칠지도.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가지 지자입니다. 가지가 7개다.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서 7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공식 명칭은요, 금, 상감, 칠지도라고 그래요.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도자기 빚는 기법이 있죠. 그림을 그려서 홈을 파서 하얀색 내지 검정색의 흙을 메꿔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그리고 굽는 겁니다. 그런 기법을 뭐라고 그래요? 상감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금상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를 새기고요. 홈이 파인 부분에 뭐를 메꿔 놓는 거예요? 금이죠, 금. 금을 메꿔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상감 칠지도. 앞면과 앞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백제 왕이 어느 날 뜻한 바가 있어서 칼을 만들어서 몇백 번 당금질 해가지고 만들어서 일본 왕에게 하사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는 하사가 아니라 이거는 진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본 해석이고요. 일본이 4세기 때에 백제로부터 뭐 진상을 받을 만한 국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건 하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튼 백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금성문 그러면은 뭐죠? 칠지도입니다. 그럼 칠지도가 오고 가고 있었을 때는 시기조는 4세기 때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도에서 봤잖아요. 4세기 때 삼국 항쟁의 주도권 누가 찾는다? 바로 백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한강이라고 치고요.
백제, 가야, 신라, 고구려입니다. 얘가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죠. 백제, 신라, 이거는 가야입니다. 요때는 일본하고 백제가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4세기 근초광대 때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 남조에는 어디였으면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동진, 백제, 일본 이렇게 이제 친선 관계를 맺고요. 중국 북조는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진과 고구려하고 그다음에 어디 신라하고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몇 세기 때 대관계냐 하면은 몇 세기예요? 4세기 때의 대관계입니다. 그래서 백제, 일본 두 나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뭐다? 그러면 칠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고 한다면은 고구려하고 이 시기 때 신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물이 뭐냐 그러면은 뭐죠? 바로 호우라고 하는 겁니다. 호우. 이 호우가 나왔다 그래서 이 무덤을 호우총이라고 해요. 1946년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복 위에 발굴된 무덤입니다. 이게 이제 경주 경주에서 발견된 건데요. 이건 지금 호우입니다. 호우가 되는 거죠. 자, 이 호우인데 이 호우는 이게 이제 민년이고요. 이게 이제 뚜껑년입니다.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요강 있죠, 요강. 요강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도는 요강으로서는 용도는 아니고요. 제사 지낼 때 어떤 액체를 담았던 그릇으로 본다는 거죠. 액체를 담았던 그릇이에요. 근데 그 호우의 밑면에 을묘년 국강상 광계 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런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을묘년에 415년이거든요. 을묘년에 광계토왕을 기리는 10번째 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광계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걸로 봐서 고구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고구려에서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라로 왔겠죠.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무덤에다가 그 사람이 생전에 갖고 있었던 부장품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게 약 한 몇 년 만에 발견된 거예요. 1500년 만에 발견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제하고 일본과의 친선 관계를 보여준 유물이 바로 앞에 사진에서 나왔었던 뭐였어요? 바로 칠지도였다. 이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랑대 때 왜구들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서 내무랑이 고구려 광계토왕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광계토왕 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광계토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왜구를 격퇴하고 그리고 낙동강 쪽 내려와서 가야에 압박을 했었다. 이때 가야의 금관가야 세력이 약화가 되고 가야의 중심은 지금의 고령,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대가야로 넘어가는 그런 계가 됐다. 그래서 고구려의 광계토왕대 때 낙동강 진출은 내문왕대 때 신라의 원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고구려 세력이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하고 5세 중엽의 신라하고의 친선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유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교 관계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라 불교 공인 증거 금성문입니다. 불교가 공인된 것은요. 불교 공인은 고대 국가의 사상적인 완성이에요. 가장 먼저 불교가 공인된 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 그다음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 4세기 소수림왕입니다. 백제 4세기 침유왕입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372년이고요. 이게 384년이에요. 그러니까 12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죠. 근데 고구려가 좀 빨라요. 그리고 백제가 좀 늦습니다. 신라의 불교 공인은요. 5세기 중엽 눌지왕대 때에 고구려에서 묵호자라고 하는 승려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족적 배타성이 강했던 신라에서는 바로 공인이 안 되고요. 굉장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언제 때 6세기 중엽 2차돈 등의 순교로 법흥왕대 때의 불교가 어떻게 했어요?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 직후에 공인된 건 아니고 한 100년간에 걸친 약 1세기간에 걸친 그런 과도기를 통해서 비로소 공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법흥왕대 때에 2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됐다라고 하는 증거 금성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바로 2차돈 순교비라고 그래요. 또는 백률사 석당이라고 그래요. 자, 백률사는 경주에 있는 사찰 이름입니다. 석당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석당은 돌석자에다가 기둥당자예요. 그래서 돌기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백률사 석당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팔각기둥으로 있습니다. 팔각기둥인데요. 아마 위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여기를 띄우는 어떤 이러한 위에 삼각부가 하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 돌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 기둥 부분하고요. 밑에 받침 부분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각이 되어 있습니다. 둥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둥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1, 2, 3, 4, 5, 6에서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왜 2차돈 순교비라고 하냐면은 이게 2차돈의 순교 모습이에요. 2차돈의 몸이고요. 팔 이렇게 있죠. 팔.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바로 목을 잘랐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야. 하얀 피가 솟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국유사 기록에 하면은 그래서 하얀 피가 솟구쳤고요. 물론 삼국유사 기록에 하면 머리통은 머리를 잘랐으니까 머리는 저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돌을 크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2차돈의 목을 쳤고 하얀 피가 솟구쳤고 머리통은 이겁니다. 이게 2차돈의 머리통 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2차돈 순교비 또는 뭐라고 그래요? 백률사 석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교가 공인됨으로 해서 고대 국가의 또는 왕권 강화의 사상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불교 공인 증거 금성문은 백률사 석당 혹은 2차돈 순교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신라의 그 율령반포와 관련된 금성문입니다. 이 금성문은 울진 봉평비라고 이제 명명하는데요. 경상도 울진에 가면 말이죠. 울진 봉평비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이 울진 봉평 신라비 이게 있고 여기 이제 박물관 이 사진이 박물관 안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말이죠. 이거는 이 박물관이 지어지기 전에 처음에 발견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전시가 돼 있던 바로 그 울진 봉평비요. 지금 이 박물관으로 옮겨 있습니다. 이거를 울진 봉평 신라비라고 해야죠. 율령반포의 증거 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율령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법이죠, 법. 법을 얘기합니다. 율령 그렇죠. 율령. 율령이 반포됐다는 얘기는 고대 국가가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 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면 삼국 중에서 율령이 가장 먼저 공표가 된 나라는 3세기 백제입니다. 고이왕대 때입니다. 고이왕대 때. 그 다음에 4세기 고구려입니다. 소수림왕대 때에 율령이 반포됐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 신라입니다. 법흥왕대 때입니다. 법흥왕대 때 율령 반포의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울진 봉평 신라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울진 봉평 신라비에서 바로 율령이 반포됐다는 증거는 봉평 신라비의 금성문 내용을 해석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한번 여기 간단한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권장을 치게 했습니다. 권장 뭐 60대, 50대 뭐 이렇게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 권장을 치겠다, 50대건 60대건 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미 6세기 법붕왕래 때 율령이 만들어졌다. 율령이 반포가 됐다는 증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 중에서 신라의 율령 반포의 증거는 뭐냐면 울진, 봉평, 신랍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마모가 되고요, 훼손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은 해독할 수도 없지만은 현재 남아있는 글자를 가지고 신라의 율령 반포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보면은 장 60대 처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권장 60대를 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두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삼국의 율령 반포의 시기까지 금성문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진흥왕의 순수비 좀 보고 넘어갑시다. 자, 진흥왕 순수비 내용이 되는데요. 순수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순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수비는 4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도상에서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졌습니다. 여기에 마을령, 황초령, 북한산, 그 다음에 창령비, 그리고 이쪽에 단양적성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 4개가 지금 진흥왕 순수입니다. 신라의 영토를, 영역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마을령비고요. 두 번째 있는 것이 황초령비입니다. 이쪽이 많이 깨져 있고요. 여기 이제 깨져 있는 부분을 땜질해 놓은 거죠. 땜질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사진이 원래 있었던 사진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이 벽에 붙여 있는데 이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원래 있었던 북한산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창령비입니다. 이거는 가야 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야의 정벌. 가야는 고대과라 성장하지 못하고 어디에? 신라의 병합이 되죠.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는 진흥왕래 때의 영토 확장과 관련된 금성문으로 기억을 좀 하십시다. 자, 그리고 가야 얘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야 그러면은 6가야가 있습니다. 6개 가야입니다. 뭐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금강가야 뭐 등등의 이런 6개 가야가 있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야를 정리하실 때는 2개만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야 어디예요? 금강가야하고 여기서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나번 부분이 어디예요? 금관가야가 되는 거고요. 가가 어디죠? 대가야입니다. 후기가야입니다. 김수로에 의해서 건국된 거고요. 대가야는 김수로의 형이에요. 이진아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초창기의 가야의 중심은 금관가야거든요. 근데 금관가야에서 세력이 어디로 옮겨지나요? 고령가야,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집니다. 왜 가야의 중심이 넘어갔느냐라고 하면은 고구려 군대가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보병, 기병, 광개토왕래 때입니다.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었던 왜구들을 어떻게 하고 격파를 하고요. 내친김에 고구려 군대가 어디로 왔어요? 낙동강 쪽 내려왔더니 가야의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고구려 군대의 남하로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이탈이 되면서 금관가야 세력이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의 중심은 어디로 간다? 고령의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대가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둘 다 결국은 고대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532년 신라 법흥왕래 때 신라의 병합이 됐고요. 가야의 고령의 대가야는 562년 신라 누구 때죠? 진흥왕래 때 신라의 병합이 되면서 가야는 고대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가야는 여기서 막을 내리고 대신 가야의 그 세련된 수준 높은 문화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라로 고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라 문화는 원래는 어떤 문화라고 그래요? 굉장히 배타적인 문화였고요. 좀 소박한 문화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야 문화가 신라로 들어오면서 좀 세련되고 조화미를 갖춘 그런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야는 금관가야, 지도상에서는 납니다. 그다음에 대가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에서 고구려 백제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 백제 부운동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부운동에서 먼저 고구려가 먼저 멸망하나요? 아니면 백제가 멸망하나요? 삼국관계에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이 신라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신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 중에 백제가 660년에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이죠. 그래서 660년에 나당연합군에서 병합이 됐어요. 그러니 물론 이제 백제 부운동도 있었습니다. 660년에 멸망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전개했던 부운동이 바로 여기에 누구죠? 복신, 도침, 풍, 그리고 이제 흑치상지 얘네들이 어디에서 보세요. 지도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에서 나중에 흑치상지는 어디로 가냐면 당나라로 건너가 버립니다. 당에서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주류성에서는 복신과 도침. 이 복신 도침이 일본의 망명가 있었던 왕자 부여풍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서 백제 부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668년입니다. 평양성이 함락된 시기예요. 물론 이 이후에도 똑같이 백제와 마찬가지 뭐가 전개되나요? 부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고구려 부운동 그러면 지도상에 한번 봅시다. 오골성입니다. 오골성에서 고현무라든가 황해도 한성 쪽이죠. 재령 쪽입니다. 여기서 누가 건모자미. 그 이제 금마저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이거는 안승. 이거는 회유당했던 신라의 그 고구려 왕족 안승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각각 고구려 백제 부운동을 주도했었던 왕족 또는 귀족 세력들 또는 왕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부운동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나당전쟁이 있죠.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당을 몰아냅니다. 승리하면서 비로소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676년이 된다. 이렇죠.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 이후에 대동강에서 그 다음에 원산만, 이남만의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대동강, 원산만, 이북은 어떻게 했냐면은 고구려가 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당나라에 어떤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 장수 대조영이 698년에 어디를 건국했어요? 진을 건국했다가 1713년에 국호를 진해서 뭘로 고쳤나요? 발해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698년에서 926년 어디에 멸망을 해요? 건한에게 멸망하죠. 이때까지 남북국의 형세를 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남북국 그러면 이제 물론 그 18세기 실학자 누구예요? 유득공이죠. 유득공의 발해호에 나온 얘기였습니다. 발해 건국에 상대적으로 의의를 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죠.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의를 두는 그런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통일신라 발해 이런 얘기보다는 남북국 시대다. 그래서 발해 건국에다가 의의를 부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 한번 봅시다. 이건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 특수행정구역 5소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지도상에서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대동강, 평양을 끼워도는 대동강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원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해, 북국, 밑에는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조직은 구주 5소경이라고 그래요. 9개 주의 특수행정구역 몇 개? 5개가 있습니다. 구주 그럼 봐봐요.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광주, 양주에서 9개의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은 5소경에서 5개가 있는데 여기죠? 북원경, 충주, 중원경, 서원경, 청주, 그 다음에 남원경, 남원, 그 다음에 김해, 금관경. 신라 수도는 어디예요? 내내 어디다? 금성이다. 내내 금성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백산맥 외곽 쪽으로 해서 북, 중, 서, 남, 금. 그래서 5소경이 설치됩니다.
소경은 작을 소의 서울경자입니다. 부도죠, 부도. 제2의 수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발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삼국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을 특수행정구역과 9개 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동강 원산만 이북에서의 발해죠. 그 이북에서 발해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토착인 말갈인들을 끼고 고구려인들 대조영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이 됐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을 보면은 부가 있죠. 뭐 천리부, 부여부, 장령부에서 총 62주가 나옵니다. 62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부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부는 지방행정 조직이니까 여기서는 건너가기로 하고요. 일단 발해의 5경부터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신라의 5경 그럼 어디였어요? 북, 중, 서, 남, 금. 그래서 북원경, 원주, 중원경, 충주, 서원경, 청주, 뭐 그죠? 그 다음에 남원경,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오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해 통일신라의 그 오소경에 부합하는 발해 5경이거든요. 어디냐면은 상경, 그 다음에 동경, 그 다음에 중경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는 서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남경입니다. 그래서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이게 발해 5경이에요. 통일신라의 오소경하고 같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가 건국됐었을 때 수도는 어디냐면은 이쯤 됩니다. 길림성 동모산입니다. 대조영이 698년에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한번 옮기죠. 그렇죠? 자, 길림성에서 어디 가면 동,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동,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죠? 상경으로 와서 발해는 내내 수도가 어디에 이제 상경이 되는 겁니다. 무왕대 때 옮겼다가 성왕대 때에 마지막 상경으로 수도를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5경하고요, 발해 5소경하고 발해 5경을 같이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삼국시대 때 수도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4세기 때, 5세기 때, 6세기 때 삼국의 각각의 수도의 위치를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이거는 후삼국시대 때 수도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한 이후에 잘 나가다가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로 분열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신라 수도는 내내 어디라고 했어요? 금성입니다.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후고구려 수도와 후백제 수도만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후고구려 수도는 어디냐면은 901년에 다시 후백제부터 볼까요? 900년에 견훤이 어디에서? 완산주에서,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가 되겠죠?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901년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죠. 누구에 의해서? 견훤, 여기 누구죠? 궁에 의해서. 어디에서? 송악에서 후고구려가 건국이 됐고요. 나중에 송악 땅을 왕건에게 넘겨주고 궁에는 국호를 마진으로 고쳐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철원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이 국호 마진은 나중에 또 뭘 바뀌어요? 바로 태봉으로 치죠. 그래서 후고구려 국호는 후고구려, 마진, 태봉, 그리고 수도는 송악, 개성에서 어디로? 철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예 실정이 나왔고요. 실정 속에서 궁예가 쫓겨나가고 왕건에 의해서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후삼국시대 수도는 후고구려는 송악, 나중에 철원으로. 그 다음에 후백제는 완산주. 그 다음에 신라는 어디? 금성. 이렇게 해서 후삼국시대 때의 수도의 위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였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은 옛날 통일신라, 그리고 이제 분열된 이후에 후삼국이고, 이북은 아직까지는 발해가 있습니다. 후삼국시대 때 발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해란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926년에 어디에 멸망하느냐 하면은 거란에게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려가 건국됐었을 때, 후삼국 분열됐었을 때 아직 발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백제가 900년에 건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901년에 건국됐었으니까 발해가 몇 년에 멸망한다고 했어요? 926년이니까 아직은
발해는 후삼국시대 때 존속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고대 정치 경제사에서 마지막 지도가 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 때의 교통로입니다. 통일신라하고 발해 교통로를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는 수도 발해, 수도 상경하고요. 남경 있죠. 오경의 남경. 그 다음에 아까 서경, 중경, 동경이 있었잖아요. 통일신라 수는 어디예요? 금성입니다. 그래서 상경, 남경, 그 다음에 금성을 연결하는 이 루트를 뭐라 한다? 신라도. 도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신라도라 한다. 이거는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나라 관계는 아주 친선 관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적대 관계도 아니죠. 아주 중간 정도, 애매모호한. 이 관계를 우리가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의 이의제의 정책에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에 여기 지방행정 조직에 한주가 있습니다. 한주예요. 한주. 이 한주에는 군대를 한주란 곳의 군대를 이정을 둡니다. 통일신라의 지방 군사 조직에 보면 중앙군이 9서당, 지방군이 10정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 지방군 각 주에 일정을 뒀다 그러는데 각 주라면 구정이니까 구정이래야 돼요. 구주니까 구정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한주는 2정을 둡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방 군대는 9정이 아니라 몇 정이다? 총 10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통일신라하고 발해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인데 지도를 본다면은 앞에 여기죠. 이 한주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한주인데 여기는 2정을 둔다는 겁니다. 나머지 삭주, 명주, 웅주 여기는 다 1정을 둔다는 거지. 1정을. 근데 여기는 2정을 뒀다는 것은 두 나라하고 관계가 조금 원만하지 못했다. 좀 껄끄러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의 관계를 보시고 일본과 당과의 관계는 지도상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통일신라의 대무역 창구만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대무역 창구는 당항성, 경기도 화성 쪽이고요. 영암, 전라도 영암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 쪽 있죠. 울산, 당항성, 영암. 그리고 신라할 때 가면은 여기 장보고의 어디죠? 여기죠. 장보고의 어디죠? 청해진. 네, 신라하대 때가 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대무역 창구는 당항성과 영암과 울산 그리고 청해진까지 해가지고 통일신라의 바로 그 대외 교통 즉 대무역 항구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항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삼둥반도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암에서 어디죠? 양쯔강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교역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에 우리가 눈과 귀가 즐거운 흔적의 한국사에서 정치사하고요, 경제사에 나와 있는 지도, 그리고 이제 유물, 그리고 유적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고대 문화사입니다. 문화사 내용에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 파트는 두 단으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사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